우리가 흔히 말하면 불안하고 공황 발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불안 말고 공황 발작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라는 거는 그냥 불안하고 긴장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큰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과 공황 발작 어떻게 다른지. 불안과 공황 오늘 끝장냅니다. 전 세계에서 불안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푸틴도 손을 못 들고, 시진핑 손을 못 들고, 김정은 머리를 팍 숙이고 있네요. 네, 트럼프만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불안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 불안, 공황 이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분들 많은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주제인데 오늘 미스터 라포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실존적인 불안하고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밤에 자다 일어났는데 내가 나갔지 않은 느낌 때문에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한 반년을 제대로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교 꼴찌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불안인가요? 공황 발작인가요? 아니면 공황 장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도 좀 정도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는 영향력도 다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과 또 흔히 말하는 공황 발작, 공황 장애가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불안과 공황에 대해서 파헤쳐서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야 말겠다. 진짜 마음의 평화가 너무 중요한 게 뉴스 틀면 불안해요. 그렇죠. 갑자기 너무 이렇게 어떤 이상한 상상이 되면서 공황 비슷한 것도 오기도 하고.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불안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불안은 좀 이렇게 우리가 불쾌한 감정들은 많죠. 화가 날 때도 불쾌하고 슬퍼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불쾌한데 똑같이 불쾌한 감정인데 극도의 긴장을 동반하는 그런 불쾌한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불안은 양면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보통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둥둥 떠서 탯줄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그러다 갑자기 출산을 하면서 밀려나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럴 때 아기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앙 우는 게 아니고 극도로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렇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쾌한 경험이고요. 사실은 그게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서 보면 이 불안은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고 유전자 속에 숨겨진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병이라거나 또 약을 복용해야 된다거나 그건 아니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이 불안하지 않다면 미래가 불안하거나 상황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다면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발달한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불안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불안이 너무 과도해질 때 또 10 정도만 불안을 느껴도 충분한 상황인데 내 스스로가 상상에 의해서 불안을 키워서 이걸 100으로 만들 때 흔히 말하면 고양인데 내가 자꾸 호랑이라고 착각할 때 이럴 때는 그 불안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불안은 사실은 조금 더 치료적 개념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불안과 약을 먹어야 되는 불안과 이 기준점, 구분하는 기준점은 뭘까요? 일단 사람이 불안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내 앞에 확 다가오거나 누군가 나한테 위협을 하면 그럴 땐 불안을 느끼는 건 정상적 반응이니까 그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과도한, 예를 들면 갑자기 자동차가 확 다가와서 내가 정말 죽을 뻔한 공포까지 느꼈다면
그건 일종의 지진으로 따지면 큰 지진이 온 거거든요. 그럼 여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여진이 남은 것 때문에 내 일상을 너무 방해하고 내 수면도 방해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치료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지나가는 불안이냐, 지나가지 않고 계속 나를 압도하고 내 발목을 잡느냐,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불안. 네. 그러면 이제 불안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인 이론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 일단 무의식에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욕구들이거든요. 근데 무의식이 있는 이유는 내 의식에서는 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가둬두는데, 가둬둘수록 그 안에서 막 좌충우돌합니다. 그럴 때 내 의식을 자꾸 위협하고 의식에 올라오려고 하면 내 의식은 내 마음을 지키는 면역력 기능이 있어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럴 때 그걸 누르기 위해서 막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서로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거를 무의식적 욕구가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습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내가 만약에 뭐 어느 지역을 다니다가 큰 위협을 당해서 깜짝 놀랐었다. 이러면은 성인이 돼서도 그 지역을 가면 나도 모르게 그 기억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어떤 경험에 의한 불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인지적 교정에 의한, 인지적 생산에 의한 불안인데요. 뭐냐 하면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당연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받죠. 근데 내가 거기 생각을 붙여버립니다. 살을 보태는데 나는 내일 시험 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시험 망하면 나는 부모님한테 직살이 혼날 거야. 그리고 나는 시험 망하면 주변 애들이 다 나를 놀릴 거야. 그러면 나는 결국 대학을 못 갈 거야. 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야. 나는 실업자가 될 거고, 그러면 결혼도 못 할 거고. 이렇게 자꾸 생각에 살을 붙이게 되는데, 그런 인지적인 생각에 의한 과도한 불안,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우리 미스터 라포 정재훈 원장님 얘기에 의하면 어떤 불안 이론이든 사실은 뭐 좀 머리가 좋고 네. 예민하고 네. 그런 장점 있는 사람이 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IQ가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들을 보면 그렇게 불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머리가 좋을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목표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현실적 괴리감도 느낄 가능성이 많고 네. 그렇게 되면 불안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불안을 잘 못 느끼는 애들이 대형사고 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 뭐 트럼프 같은 애들 네, 대형사고 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뭐 공황 얘기하기 전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황하고 다르겠어요, 방법.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참 다행인 거는 1900년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화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심리적인 거, 뭐 행동적인, 학습적인 거, 인지적인 거를 계속 교정을 해줘야지만 이 불안이 결국 낮춰지는데 그러려면 그 작업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동안 환자분들은 많이 고통을 겪게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항불안제라고 해서 이 항불안제를 복용하면 일단은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 힘든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해서 불안할 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한 생각을 하면 내 신체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막 손발이 저리고 그러면서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체에 작용하고 신경에 작용하는 이런 신경 안정제 계열의 항불안제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평생 복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을 끊기 위한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적인 심리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해줄 때 더 이상 이 항불안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재 정신의학에서는 트렌드입니다. 그럼 뭐 그런 방법들은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정신분석의 방법이 있겠죠. 도대체 이 무의식이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냐, 자꾸 위협을 주냐, 왜 의식이 이렇게 위협감을 주냐. 그거는 결국은 무의식을 깊이 파고들면서
의식에서 깨닫게 되면 일단 무의식은 무의식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식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가공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의식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학습된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학습된 거를 다시 교정하는 학습 교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교정이랑 요즘에 인지행동 교정 치료라고 하는데 아까 생각에 자꾸 살을 붙였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드는 게 영화관에서 영화 한 장면을 보면 그냥 한 장면 딱 보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거를 필름으로 옛날 필름 시대를 쫙 펼치면 수많은 정지된 영상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불안 전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이거를 계속 파헤쳐서 이분이 내가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자꾸 살을 붙여서 이게 과도한 불안이 됐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몇 번 반복해서 저희가 교정을 해드리면 이분이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맞다. 나 옛날에도 여기다 또 요런 살을 붙이고 요런 살을 붙이고 요런 살을 붙여서 내가 막 과도하게 불안했지 라고 하는 순간 이 살들을 걷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불안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막말 잘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막 봉변을 당했는데 네.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왠지 불안한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막말해서 내가 그랬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불안 지수가 많이 준다. 그렇죠. 이제 막말을 했을 때 뭐 당연히 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불안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내 자체의 상상과 생각들을 붙여서 눈덩어리는 그냥 콩알만한데 내가 자꾸 내 생각을 붙여서 이게 거대한 볼링공처럼 만들었다면 그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볼링공은 사라집니다. 상대가 이제 막말을 한 10 정도의 수치를 했다면 10만 느끼면 되는데 그걸 그렇죠. 100으로 1000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말을 하거나 했을 때 느끼는 불안은 정상적인 거죠. 네. 기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럼요. 뭐 솔직히 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수도 있고 보복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 정도는 그냥 감정적 반응이 불과한데 거기에 자꾸 살을 붙여서 내가 뭐 저 사람이 막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혹시 또 이런 식으로 보복하지 않을까? 보복을 하면 나는 반항을 못할 것인데 그러면 나는 또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이런 살들을 계속 붙이는 거거든요. 붙일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분 볼 때는 이미 그분은 나한테 고양이에 불과했는데 내가 살을 붙여갖고 그 사람은 호랑이가 돼버린 순간 나는 도대체 상대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대한 어떤 강력한 존재로 느껴지니까 그게 아주 과도한 불안으로 오는 거죠. 네. 요즘 트럼프가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보면은 저도 불안해요.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상상해. 저 자식이 또 내일은 무슨 얘기할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할 텐데 저 자식 저러다가 뭐 저 히틀러 되는 거 아니야? 막 그 자식 때문에 불안해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불안은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예측 불가함에서 오는 불안. 내가 예측을 하면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 일어나는 상황 플러스 알파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붙어버리면 그때는 좀 더 과도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불안한 상황 같은 거를 오히려 직면하거나 네.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위험한 상황까지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왜 불안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은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약물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약을 같이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 하나는 갖고 가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비행기 탈 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매일 드시라고 안 하고요.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드셔라. 그러면 이분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비행기 탈 때 또 불안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약을 먹었더니 불안하지 않더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불안도가 줄어듭니다. 요즘 같은 때 비행기 타는 게 정말 불안할 텐데 그런 분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MRI 한번 찍으러 갔다가 어쨌든 예측 불가하게 거의 뭐 공황 발작 수준의 불안을 한번 느꼈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MRI 기계가 조금 확장된 형태처럼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제가 막 갑자기 막 진짜 손이 막 오그라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정신과 의사니까 이걸로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정도 확신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렇죠. 공포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 안 되면 약물 하나를 딱 먹고 탑니다. 아,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안 죽어. 이걸로는 안 죽어. 그리고 그 다음까지 가면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아, 근데 MRI 저 기계는 좀 들어가면서 항상 동물 갖고 좀 기분이 안 좋긴 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좀 그렇죠. 개선이 안 되나? 그거 좀 어떻게. 요즘에는 그래서 뭐 투명해 보이는 MRI가 네.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아직은 MRI는 그 좁은 통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요. 검사를 하고 저도 찍을 때 거기 그 바깥에 계신 분은 안심하세요. 혹시 뭐 그렇게 힘들면 오른다리 들으시면 자기가 바로 멈추고 빼주겠다 그랬거든요. 또 오른쪽 다리를 들었는데 안 빼주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속에서 욕이 나오는데 방법도 없고 그때 30분 동안 눈을 감고 여기는 초원이야, 여기는 바다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견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보면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오는 저한테 트라우마였거든요. 예. 공포였는데 그게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냥 비행기 타면 MRI가 조금 더 커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그 순간 제가 이제 인지적인 혼란이 온 거죠. 예, 그 순간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막 불안도가 올라가고 또 불안이 올라가서 몸이 막 반응을 보이면 또 당황하고 이런 상황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교정하는데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할 때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저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생각은 불안한데 더 힘든 거는 신체가 또 부합하는 반응을 보일 때 더 불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은 여전히 내가 불안한데 생각으로는 불안한데 신체 반응이 너무 안정적이면 이 불안이 줄어들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불안하게 했는데 괜찮네. 호흡이 정상이고.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그래도 많은 뭐 정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 불안을 좀 낮추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종의 이제 뭐 보면 이제 카페인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카페인은 심장을 좀 빨리빨리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에 의해서 불안해진 게 아니고 약물에 의해서 자율신경계를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체질인데 태생적으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불안도가 높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질 자체를 안정시켜주는 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일종의 복식호흡입니다. 명상, 복식호흡. 왜냐하면 이 명상이나 복식호흡의 특징은 음악도 좀 이제 시끄러운 것보다는 좀 클래식 같이 이런 음악 들으시면 내 몸에 있는 부교감신경, 타고난 신경 자체가 교감신경이 높은 분들은 이 부교감신경의 톤 자체가 타고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교감신경을 자꾸 자극해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다리 근육이 좀 약하게 태어난 분들은 똑같이 근육 운동해도 하체 근력을 더 강화하는 게 맞듯이 그렇죠. 그런 연습하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안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고 우리 백전노장, 정재훈 원장님 같은 분도 불안 때문에 이렇게 약물 복용하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너무 큰 염려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과 공황 발작 어떻게 다른지. 네, 이거는 뭐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불안하고 공황 발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불안 말고 공황 발작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라는 거는 그냥 불안하고 긴장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큰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권투를 할 때 뭐 잽 날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카운터 펀치 한 방에 내가 그냥 넉다운 다리가 겁니다. 풀려버리는. 네, 그냥 기절하는 건데요. 그거 공포입니다. 근데 이 공황 발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안은 그냥 기억이 좀 세월이 지나면 지나가는 기억이라면 이 공포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두엽에 각인이 됩니다. 근데 전두엽은 뭐냐면 사실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처음부터 장기 기억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이 공포를 한번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계속 거기 압도돼서 그럴 수 있죠.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불안하고 공황 발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불안 말고 공황 발작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라는 거는 그냥 불안하고 긴장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큰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비슷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좀 빨리 뛰고 그리고 뭐 손발이 저리고 그러면서 막 내가 약간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이 공황 발작은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나 이거 진짜 죽나 보다 합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더 불안이 좀 심한 정도라면 이 공황 발작은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막 예전에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일반 놀이기구는 확 내려오더라도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거라 확신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못 견딥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러워 하시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실존적인 불안이 와서 한 6개월 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종교적인 힘으로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 불안에 대한 기억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황 발작과 불안의 어떤 중간 형태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냥 불안의 형태로 보시면 불안의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이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뭐 저 정도 갖고 그래 나도 한번 뭐 느껴봤어 나도 불안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한 번 겪게 되면 이거는 진짜 공포입니다. 타이슨 주먹에 맞아본 것과 안 맞아본 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겠죠. 링에 있는 거 보는 거하고 자기 직접 맞은 건 다른 거니까. 그러면 공황 발작하고 공황 장애라는 말도 있던데 공황 장애 어떻게 또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황 발작이라는 거는 이 불안이 정말 공포까지 순간적으로도 어떤 형태든 공포심을 느끼는 경험을 한 거를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황 장애는 이런 공황 발작이 수시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과 시간에 갑자기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몸의 뇌에서 자율신경계를 항상 조정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신경톤이 떨어지면 살짝 올리고 너무 올라가면 낮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뇌가 순간 에러가 생겨서 순간 내 몸의 신경톤이 확 내려갔다고 느끼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 갑자기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신경톤을 확 끌어올립니다. 근데 정상적인 신경톤이었는데 갑자기 끌어올리니까 내 신체는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게. 그러면 이제 갑작스럽게 막 공포감이 오고 심장이 막 뛰고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훅 떨어지듯이 갑자기 훅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금 경제 불안, 이게 또 경제 공황, 경제 공황 장애까지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미스터 라포 정재현 원장님의 마음의 평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안을 대비하고 공황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한번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불안과 공황 발작,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죽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은 정말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희가 심정은 이해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로 사망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지만 막상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요즘에 처방을 해보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 대신 단지 약을 끊기 위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상담 심리나 인지교정이나 또 자꾸 노출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법들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삶이 드라마틱하게 다시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제 하도 뭐 황당한 일을 당해서 공황 관련된 약을 먹었는데 한 1년 꾸준히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파봇의 마음의 평화 미스터 라폭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